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세화님의 에세이 준비했습니다. 제목 생각의 좌표입니다. 이 홍세화님은 지난 4월 18일 77세의 나이로 작고하셨습니다. 작가이고 언론인이었고 사회운동가였고 정당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쓴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이 유명합니다. 오늘은 생각의 좌표라는 책에서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학습에 대하여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브르듀에는 지적 인종주의라는 말로 학업 성적이 부진하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차별하는 것에 일침을 가했다. 우리는 피부 색깔을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듯이 두뇌를 선택할 수 없다. 두뇌의 용량과 기능은 사람마다 다른데 오로지 문제풀이와 암기 능력이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억압하는 인종주의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오로지 암기나 문제풀이 능력으로 학생을 평가할 뿐 감수성이나 사람됨에 대해선 거의 무시한다. 우리는 어린 학생들에게 등급과 석차를 매기는 것을 당연시한다. 아직 미성년자들에게 너는 1등이다. 너는 35명 중에 35등이다. 라고 등수를 매긴다. 이미 너무나 익숙한 일이지만 반인권적 폭력이다. 우리는 지적 인종주의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지만 실제로 이에 대해 문제의식조차 없는 철저한 지적 인종주의자들이다.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은 스스로 우쭐대면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업신여길 수 있고 성적이 낮은 학생은 어린 가슴에 상처를 입는다. 독서와 토론, 글쓰기를 하지 않고 오로지 암기와 문제풀이 능력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한국의 교육 현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우스갯소리는 진실에 가깝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의 차이는 시험 본 다음에 잊어버린 학생과 시험 보기 전에 잊어버린 학생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더 심각한 것은 학교와 교실이 차별과 억압을 익히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자주 사용하는 익숙한 단어에서 번득이는 지혜를 발견할 때가 있다. 학습이라는 단어가 그중 하나다. 배우고 익힘이라는 뜻을 모르는 이야 없겠지만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습, 즉 익힘이다. 배움 없이 인권의식이나 연대의식을 형성하기 어렵지만 배움만으로는 부족하다. 아무리 좋은 가치라 해도 몸에 익히지 않으면 공연불에 머물기 쉽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하려면 익히고 또 익혀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일부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노동자의식은 의식적인 노동자의식일 경우가 많다. 단결, 투쟁이란 말이 적힌 조끼를 입고 임을 위한 행진곡, 철의 노동자를 함께 부를 때나 노동자의식을 확인한다. 이와 같은 소수의 노동자들조차 일상을 지배하는 의식은 소시민의 것이다. 노동자로서의 익힘, 즉 습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환경과 일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래서이다. 사람은 어렸을 때 형성된다라는 교육의 근원을 생각하면 어렸을 때의 교육 환경과 일상이 이웃에 대한 배려나 인권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지적 인종주의를 내면화하여 경쟁과 차별을 부추기는 교육 환경에서 우리 학생들은 좋은 가치에 관하여는 어쩌다 배울 뿐이고 일상 속에서는 그 반대를 익힌다. 우리 학생들은 남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 연대 의식을 어쩌다 배우지만 일상에서는 남을 누르고 혼자 이기는 것을 익힌다. 우리 학생들은 인권의식에 대해 이따금 배울 뿐이고 일상에서는 인권 침해를 몸에 익힌다. 학생들은 자유, 평등의 가치를 어쩌다 배우고 일상에서는 억압과 차별을 몸에 익힌다. 이렇게 학생들은 일상에서 억압과 차별, 인권 침해를 겪으며 몸에 익히기 때문에 나중에 남을 억압하고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하면서도 인식하지 못한다. 선택과 집중에 대하여 우리 청소년 학생들은 공부를 참 많이 한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공부만 한다.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자연도 벗하지 못하고 날이면 날마다 그저 공부만 한다. 그래서 공부 시간만 따지면 세계 으뜸이다. 그러나 책은 읽지 않는다. 공부하느라 책 읽을 시간이 없다.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소설책이든 교양서든 책을 읽을라 치면 공부 안 하고 뭐하냐라는 잔소리를 들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부하면서도 책은 안 읽거나 못 읽는 현실, 이것이 우리 학생들의 일상이다. 가령 한 학생이 어느 과목 시험에서 88점을 받았다고 하자 학부모의 반응은 어떨까? 88점 받았으니 잘했구나 일까?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 조건 반사적으로 이런 물음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그게 몇 등이냐? 라고 말이다. 왜 우리는 만점이 100점일까? 다른 나라들처럼 20점이나 10점이 아니고 점수 폭이 넓어야 학생들을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우기 쉽기 때문이다. 유럽의 학생들은 가령 12점 이상을 받으면 그 시험 영역에서 벗어나 다른 일을 한다. 여기서 만점은 20점이다. 대학은 평준화되어 있고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에게 석차나 등급을 주지 않고 합격, 불합격 기준으로 절대 평가만 하기 때문이다. 10점이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점수이므로 12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학생은 그 시험 영역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 이 점을 석차와 등급 매기는 것에 익숙해진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금방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가령 서울에 있는 대학이 모두 서울대이고 합격점이 10점, 20점 만점일 때 10점일 때 12점 이상을 받았다면 그 시험 과목, 시험 영역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12점 이상을 받은 학생은 그래서 책을 읽고 토론하고 연애하고 여행하고 자연과 벗한다. 그 과정에서 자기 적성을 발견할 수 있고 적성에 맞아 흥미를 느끼는 교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 학생들은 88점이 아니라 99점, 심지어 100점을 받아도 그 시험 영역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한다. 한 등수라도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1등을 하고 1등을 끝까지 지킬 때까지 모든 학생이 모든 과목의 모든 시험 영역에서 끝까지 해방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선행학습과 반복학습을 끝없이 반복하는 우리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며 공부하기를 기대한다면 공부에 환장한 사람이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너나 할 것 없이
공부에 지치고 공부가 지겹다. 자발성, 능동성을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자기 적성을 찾을 수도 없다. 설령 찾는다고 해도 모든 과목에서 1등을 해야 하므로 자기 적성과 관련된 과목에 집중할 수도 없다. 선택과 집중이 불가능하다. 다른 나라 학생들이 책과 토론과 여행으로 사회와 다양한 방식으로 만날 때 우리 학생들은 오로지 시험 문제지만 만난다. 상상력이나 창조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인간과 사회와 만나지 않은 채 오로지 시험 문제지와 만나려고 공부하고 또 공부할 뿐이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공부하는 걸까? 서열에 대하여 한국 교육의 일상이 집단 광란 상태에 빠진 지 오래다. 집단의 일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광란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교육의 세 주체가 모두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아이들은 학습 노동에 시달리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교사들은 비민주적인 학교에서 일상적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아이들이 겪는 고통은 동시대를 사는 선배로서 죄책감을 느낀다는 말로도 부족할 정도다.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이 광란의 상태를 감내할 것인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조기 교육과 입시 교육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해도 어린아이들이 자유로운 물고기를 부러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수능 몇 점 때문에 청소년들이 허공에 몸을 던져도 서울대를 정점으로 한 대학 서열 체제를 이대로 두어야 하는가? 한국의 학벌 체제는 현대판 신분제다. 대학 졸업장이 있는가 없는가는 물론이고 서열화된 대학에 입학한 뒤 4년 동안 등록금을 잘 냈다는 증표로 받는 대학 졸업장은 죽는 순간까지 효력을 발휘한다. 출생 시점이 아닌 만 18세에 서열이 매겨진다는 점에서 과거의 신분제도와 다르지만 여기에 의미심장한 함정이 있다. 겉보기엔 경쟁시험에 의해 서열이 매겨지기 때문에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열려있는 듯한 착각을 준다. 그러나 개천에서 용나던 시절은 지났다. 지난 시절에는 일제가 망하고 분단과 전쟁을 겪으면서 사회 상층에 빈자리가 생긴 데다 경제 규모가 커져 그런 자리가 많이 늘었다. 서민 출신이 들어갈 틈새가 컸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자리들이 이미 채워졌다. 또한 고용 없는 성장 시대가 말해주듯 사회 상층의 자리뿐만 아니라 괜찮은 자리도 줄고 있다. 이처럼 병목 현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엄청난 사교육비를 쳐들이는 부유층을 서민 출신이 따라잡아 용이 될 가능성은 로또 복권에 당첨될 확률밖에 안 된다. 한국의 교육 과정은 이미 사회 계층의 단순 재생산을 합리화해주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지배 세력은 끊임없이 경쟁을 부추기고 강조함으로써 경쟁을 통해 대물림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교육과정이 계층의 단순 재생산을 합리화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가리는 효과도 얻는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을 아수라의 질곡에서 구해야 한다. 자연과 벗하고 친구와 벗하면서 마냥 뛰어놀아야 하는 어린 시절을 온통 좁은 공간에 가두고 학습 노동을 강요하는 사회가 온전한 사회일 수는 없다. 등급과 석차 스트레스, 상위권 대학에 입학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아이들을 자살로까지 몰아가는 현실을 용인한 채 우리는 인권을 말할 수 없고 상식과 정의를 말할 수 없다.
인권이 침해당하는 교육 현장에서 인권의식 형성을 기대할 수 없고 어린 사회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경쟁을 강요하는 한 연대의식의 형성을 기대할 수 없다. 학벌 체제는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평생 교육을 멀리하게 한다. 만 18세의 인생의 서열이 거의 정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부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 구성원은 일생 동안 기껏해야 2번 공부한다. 대학 입시를 위해 1번, 임용이나 취직하기 위해 1번, 남과 벌이는 경쟁에서 이기려고 2번 긴장할 뿐 자기 성숙을 위한 모색과 긴장은 거의 죽은 사회다. 대학 도서관마다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이 아니라 고시생들로 넘쳐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자기 서열을 뛰어넘는 길이 고시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시 공부를 하거나 토익이나 취직 공부를 할 뿐 인문학적 기초나 사회문화적 소양을 갖추려 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 싸우기보다 남과 경쟁하는 데 익숙해진 우리에게 비교라는 단어는 오로지 남과 견준다는 의미일 뿐이다. 그것이 대학 간판이든 명함이든 소유물이든 남과 가진 것으로만 비교할 뿐 어제의 나보다 더 성숙된 오늘의 나, 오늘의 관계보다 더 성숙된 내일의 관계를 비교하지 않는다. 존재와 관계의 끊임없는 자기 성숙이 사라진 것이다. 대기만성형의 석학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그래서다. 어떤 사회에서나 엘리트층은 형성되기 마련이다. 중요한 점은 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능력과 사회적 책임의식이 있는가에 있다. 한국의 엘리트층이 엘리트로서 가져야 할 능력도 부족하고 사회적 책임의식도 없다는 것은 온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광란 상태의 교육 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요즘 대학생들에게 자기 생각이 없다는 것을 대학 당국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미국 대학에서 한국 출신 유학생들이 질문을 제기할 줄 모르고 토론을 할 줄도 모른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을 것이다. 서열화된 대학에 입학하면서 경쟁이 거의 마감되는 구조와 평준화된 대학에 입학하면서 경쟁이 시작되는 구조 중에 어느 쪽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사회 구성원들을 대학 간판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한 경쟁의 규칙 아래 남과의 경쟁만이 아니라 자기와 부단히 싸우면서 성숙의 길을 모색할 때 그 과정과 결과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구조가 될 때 국가 경쟁력을 얻을 수 있고 민도를 높여 문화 국가의 지평을 열 수 있는 것이다. 복종에 대하여 우리가 다녔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왜 그렇게 생겼을까? 달리 생기지 않고 왜 꼭 그렇게 생겼을까? 이 땅의 근대식 학교로 관립소학교는 1894년에, 관립중학교는 1900년에 처음 세워졌다. 이씨 조선이 망해갈 즈음이었다. 다시 말해 이 땅의 근대식 학교를 정형화한 지배 세력은 군국주의 일본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그러면 군국주의 일본이 왜 이 땅에 학교를 세웠을까? 조선 사람을 위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군국주의 일본이 이 땅에 학교를 세운 목적은 첫째, 조선 사람에게 황국 신민이 되어 일본 왕에게 자발적으로 충성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가 다녔던 국민학교의 국민은 본디 일제 천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국민을 말했다. 일제는 독립운동을 하는 조선인들을 불령선인이라 했고
비국민이라고 불렀다. 이 땅의 근대식 학교는 애당초 조선 사람의 정체성을 스스로 배반하고 일본 사람이 되도록 하는 존재를 배반하는 의식화의 장이었다. 둘째 목적은 전시 동원 체제에 맞춰 일찍부터 총알바지로 만들려는 군사교육 훈련장이 필요해서였다. 첫째 목적이 의식을 통제하는 데 있었다면 둘째 목적은 몸을 통제하는 데 있었다. 몸의 통제가 의식을 통제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미셸 푸코가 강조한 바 있다. 마지막 셋째 목적은 식민지 중하급 관리자, 즉 식민지 관리를 위한 마름 양성에 있었다. 당시 피지배자인 조선 사람들은 첫째, 둘째 목적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면서 주목하지 않았고 주로 셋째 목적에 주목했다. 계층 상승의 기회가 학교에 있었다. 식민지 중하급 관리자가 되어 이른바 출세를 하려면 당연히 군국주의 일본이 요구한 첫째와 둘째의 목적에 충실히 따라야만 했다. 일제강점기에 출세한 사람 대부분이 일제부역자가 되었던 것은 출세하려면 몸과 몸이 모두 일본인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군국주의 일본의 이러한 목적에 가장 적합한 학교가 군사학교였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학교의 보편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학교 건물 구조가 병영 구조와 같은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교문 옆 수의실은 위병소이고 운동장은 연병장이고 구령대는 사열대다. 일제가 망한 뒤에 일제부역 세력을 청산하지 못했듯이 민주공화국이 선 뒤에도 일제시대의 학교 구조는 그대로 남았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공교육의 1차적 소명은 대한민국 국민을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일이다. 학교 구조도 그 목적에 맞게 바뀌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학교 구조가 일제강점기 시대 그대로이듯 대한민국의 공교육에 민주공화국 이념은 있어 본 적이 없다. 교장 교감 임용 제도를 중요한 고리로 국가주의 교육을 편다는 점도 그대로다. 교장 교감 임용 제도는 민주적인 공간이어야 할 학교를 권위주의, 관료주의 터전으로 만들었다. 또한 국가 권력의 요구에 충실한 사람이어야만 교장 교감이 될 수 있게 했다. 진정한 자유인인 교사는 교장 교감이 될 수 없고 그들은 평교사 선언이 말해주듯 스스로 교장 교감이 되지 않는다. 학교의 자율화를 말하려면 먼저 학교의 주체가 누구인지 말해야 한다. 학교 자율화란 곧 그 주체의 자율화를 말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새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학교의 주인인가 아니면 교장이나 이사장 또는 그들을 관리, 감독하는 교육감이 학교의 주인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에 따라 학교 자율화의 속내를 알 수 있는데 우리는 모두 이미 답을 잘 알고 있다. 학교의 주인은 교육의 새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아니라 교장, 이사장이며 교육감이라는 사실을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학교 자율화란 교장, 이사장, 교육감 마음대로라고 해야 마땅하다. 교사회, 학생회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학교 운영과 관련된 모든 결정에서 학생과 교사는 소외되어 있고 학부모회는 대부분 교장의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 어제나 오늘이나 교장에 따라 학교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우리 학교의 현실이다. 우리 학교는 민주공화국의 학교가 아니다. 한국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대학 교육까지 받기를 강요하고 있다. 대학 교육을 받지 않으면 사람 대접받기 어려운 사회다. 대학물을 먹지 않으면 몇 학번이죠? 라는 언어 폭력을 비롯하여 갖가지 차별을 당하고 일자리 찾기에서도 열악한 처지에 놓인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대학 교육까지 받을 것을 요구할 뿐 책임지지 않는다. 수많은 사회 구성원들이 어려움 속에서 대학 교육까지 받고자 몸부림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물적 토대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도 남는다. 그럼에도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대학에 가기를 강요할 뿐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구성원들 각자에게 부담시킨다. 그뿐인가 서열화된 대학 체제에서 상위권 대학에 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은 사교육의 창궐을 불러왔고 구성원들은 매년 20조 원이 넘는 사교육비를 지불하고 있다. 사회가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필요 이상으로 지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학 입학률이 세계 1위로 80%를 넘는 것도 대학에 가지 않으면 사람 대접받기 어려운 사회를 반영하는데 그렇게 높은 대학 입학률을 보이는 한국과 기껏해야 20~30%에 지나지 않는 나라들 중 어느 쪽에서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게 더 순리에 맞을까? 그런데 무상교육 제도가 아직 먼 꿈으로 남아있는 까닭은 국가보안법이 상징하는 안보의식을 통하여 무상교육제도를 불온한 사상의 요구인 양 의식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헌법 제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이다. 하지만 우리 중에 공화국의 어원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어원은 공적인 일.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암기를 많이 했는데도 유독 공화국에 대해선 오로지 군주국의 반대로만 알고 있다. 공화국의 반대는 군주국이고 그 어원인 공적인 일의 반대는 당연히 사적인 일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화국을 군국주의 반대로 알고 있을 뿐 공화국의 어원이 공적인 일임을 알지 못하는 비대칭성이 나온 것 중 하나가 공공성의 죽음이다.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나라의 공적 부분이 온통 사적 이익을 창출하는 장이 돼버린 것이다. 가령 정당은 공당이어야 한다. 공익을 지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정당은 거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꾼들이 이합 집산의 장이었고 공당이 아닌 사당이었다. 공교육의 장도 일찍부터 시장과 자본이 침투한 사적 이익 창출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사교육이 창궐되기 이전부터 사익을 창출하는 사립 중고등학교와 사립 대학교가 우후죽순처럼 세워졌다. 공교육이 일찍부터 훼손된 것이다. 대학의 서열화로 초중고 교육은 입시에 완전히 종속되었다. 서열화된 대학 구조는 앞서 보았듯이 초중고 교육에 심각한 왜곡을 불러왔고 사회문화적 소양이나 비판적 안목 갖추기를 애당초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지배계급에 대한 자발적 복종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했다. 이 땅의 서민들은 똑똑한 한 놈이 99놈을 먹여 살린다는 지배 세력의 주장을 별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은 자기 자신을 먹여 살림을 당하는 99에 일치시키기보다 먹여 살리는 하나에 일치시켜 생각한다. 똑똑한 한 놈이 99놈을 먹여 살린다면 구체적 근거를 대라고 요구해야 마땅하지만 그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또 설령
똑똑한 한 놈이 99놈을 먹여 살린다고 해도 우리가 꼭 그런 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 라는 사회 비판 의식도 없다. 사익 추구 집단의 지배 구조는 흔들리지 않는다. 지배 세력에게서 공공성의 가치를 기대할 수 없는데 그러한 지배 세력에 대한 비판 의식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탐욕에 대하여 나는 자본주의의 미래가 없다고 믿는다. 자본주의의 미래가 없는 것은 억압과 착취를 당하는 인간의 자발적 반란 때문이 아니라 자연의 비자발적 반란 때문이라고 전망한다. 자본을 매개로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인간의 반란이 아니라 자연의 비자발적 반란을 인간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때가 기어이 올 것이고 그때까지도 자본주의는 탐욕스런 아집을 계속 부리겠지만 끝내 종말을 고하고 말 것이다. 인간은 전쟁 수행자들이고 인간 문명은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자연의 반란은 지배 피지배 관계를 뛰어넘어 인간과 자연 모두의 공멸을 가져온다. 인간은 지배계급의 억압과 착취에 맞서 싸우기도 하지만 살아남으려고 굴종한다. 인간이 억압과 착취에 굴종하지 않고 차라리 죽음을 택한다면 억압과 착취는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죽는 대신 굴종을 택한다. 인간의 삶은 모진 것이며 인간에 대한 인간의 억압과 착취는 계속된다. 자연은 인간의 억압과 착취에 굴종하지 않고 스스로 파괴되어 죽는다. 자연이 놀라운 복원력을 가졌다고 하지만 인간의 파괴 행위는 속도에 있어서 자연의 복원력을 앞지른다. 그리하여 자연의 죽음 앞에서 인간은 끝까지 발버둥 치겠지만 인간 또한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일부이므로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 인간은 이성을 가진 동물이지만 인간의 탐욕은 인간과 자연 모두의 공멸을 가져올 뿐이라는 성찰 이성의 소리는 도구 이성의 소리에 비하면 아주 약하다. 이 점은 전쟁을 일으켜온 인간 역사가 입증한다. 다른 동물과 달리 이성을 가졌다는 인간이지만 다른 인간을 집단적으로 죽일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는 유일한 동물이 바로 인간이다. 인간의 성찰 이성이 도구 이성보다 우위에 있다면 전쟁은 오래전에 없어졌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인간이 다른 인간을 지배하면서 시작된 전쟁은 첨단 기술과 과학에 힘입어 오히려 대량 살상으로 나아가고 있다. 자본주의 이후 인간은 더욱 오만해졌다. 시간이 갈수록 땅에서 멀어졌고 옛 사람들이 가졌던 자연에 대한 외경심은 점차 흔적조차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인간의 탐욕은 오만에 비례하여 더욱더 거칠 것이 없어졌다. 탐욕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와 착취의 뿌리이듯이 다른 인간에 대한 지배와 착취, 그 최종 형태인 전쟁 또한 인간의 탐욕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뿌리는 이제 너무 깊이 박혀 인간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게 아닐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까지 착취하기에 이르렀으니 갈 때까지 간 것이고 마침내 인간은 자연의 반란 앞에 직면하게 되었다. 천만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인간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이 실체를 드러냈다. 자연의 비자발적 반란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인간은 지배당하고 착취당하는 다른 인간의 자발적 반란에 대해서는 전쟁과 탄압으로 억누르고 굴종시켜 왔지만
자연의 비자발적 반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아무리 오만한 인간이라도 자연에 맞서 전쟁을 벌일 수 없다. 자연과 벌이는 전쟁에서 이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으랴. 게다가 자연은 인간과 달리 인간에게 지배당하고 착취당하면 스스로 파괴되어 죽을 뿐 살아남으려고 굴종하지 않는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은 어떻게 끝날까? 자연의 비자발적 반란 앞에서 결국 투항할까? 그리하여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을 존중하듯 다른 인간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갈까? 아니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공멸의 길로 나아갈까? 시간은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인간의 마지막 구원자인 자연도 이 질문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주지 않는다. 아무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생태 공동체는 작은 단위에선 가능할지 모르나 큰 단위에선 아직 그 진정한 씨앗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홍세화님의 에세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